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또 많이 맑아졌네요. 예. 며칠 전에는 그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아주 흐리더니, 그래서 이상하게 그 공기가 안 좋은 날 그 강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목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하늘이 맑아서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그 머리도 참 맑아져야 될 텐데 머리도. 근데 공법을 앞에 두면 이상하게 머리가 자꾸만 안개가 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좀 지나면 이제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눈앞이 환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용도 지역의 종류까지 공부하셨죠? 용도의 종류. 오늘은 이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공부하는 건데요. 우리 용도 지역은요, 일단 다 외워주셔야 돼요. 물론 용도 지역을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못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은 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누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가장 중요한 게 중복해서 지정하지 못한다, 그렇죠?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이걸 공부했었고요.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 지역 한 개만 지정해야 되고 용도 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을 결정, 용도 지역 변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결정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라고 그랬죠.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군가?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를 계급순으로 쓴다 그랬어요. 계급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 그랬죠. 그래서 대도시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입니다. 저기서 시도지사는 몇 명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매주 물어보고 있죠. 5명. 이제는 맞출 때도 됐는데, 그렇죠? 시도지사는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 플러스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요 5명이에요. 작년에도 9월 말쯤 돼가지고 시험 보기 한 달 남겨놓고 시도지사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시험 붙었어요. 붙었어요. 예. 우리 형님 뒷걸음 치다가 뭘 밟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붙더라고요. 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래서 시도지사는 5명을 말하는데 딱 하나 도시개발법에서는 4명을 말해요. 그때는 세종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뺀 4명을 시도지사.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빼놓고는 다 시도지사는 5명을 말하는 거예요.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이 대도시 시장. 그래서 용도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도시 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은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 양주시 같은데 우리 경기도 양주시 같은 데가요. 예전에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던 곳인데요. 지정됐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예. 3기 신도시보다 더 늦게 완공이 될 거야. 예, 양주시 같은데요.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는 뭐 인구 50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만은요. 그 양주시에서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누가 하는가? 경기도지사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50만 이상인 용인시의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요. 예. 요거는 용인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용인시에서요.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었다가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 땅 살까 저한테 2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라 그랬습니다. 예. 그 땅이 변경이 자연 녹지 지역인데 그게 주거 지역으로 이것도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얼마 전에 용인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인시장이 변경한 거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어떻게 네가 그걸 알 수가 있냐는 거야.
용인 시장 인구 50만 이상씩 그렇죠? 예.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부동산 관련 얘기를 가끔 하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알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이거 대도시 시장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정권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것이 요 이제 지정 효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정 효과.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면은요 그 효과 바로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행위 제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은요 그 행위 제한. 용도 지역이 지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용도 지역은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행위 제한 하지 말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는 행위 제한을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이 행위 제한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건축 제한이 있고요. 건축 제한이 있고 건폐율이 있고요.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행위 제한이라고 불러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달라진다는 거지. 건축 제한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용한 주택가에는 나이트 클럽을 지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건축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주택가에서는 나이트 클럽을 못 짓는다. 건축 제한에 걸려서 그래요. 어떤 용도 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이게 바로 건축 제한입니다. 자, 이 건축 제한은요. 원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합니다. 원칙이.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요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 건폐율이 있죠. 건폐율. 자, 우리 건폐율은요. 100평의 대지에 건물 50평을 짓는다. 건폐율 50%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은 소화 목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소화. 불 끄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아무런 규제가 없으면요. 100평의 대지에 건물 100평을 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 건물이 100개가 있다. 100개 건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어. 가운데 건물에 불 나면은요. 온 동네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대지 면적의 일정한 부분만 건물을 짓게 해주면은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고 불났을 때 불 끄러 들어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소화 목적으로 건폐율을 규제하고요.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하고요. 인구 수를 규제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높이와 인구 수를 규제하는 것이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커지면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져요.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용적률이 커진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커져서 인구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높이를 규제하는 주된 또 이유는요.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일조권입니다. 일조권하고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조권과 안전에 대한 겁니다. 옆에 건물이 높아지면은요, 내 건물이 그늘지거든요. 그래서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내 건물이 한없이 높아지게 되면요, 안전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요, 정부나 지자체는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할 때 안전을 꺼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을 언급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안전을 더 중요시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안전이라는 말을 절대 꺼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지자체장의 어떤 업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부동산 하실 때는 그 속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한강변 주변에 2006년도까지는 재건축을 50층까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방침이 한강변 주변의 아파트 50층까지 재건축 가능. 그러다가 2011년도에요.
강변역 테크노마트가 흔들렸습니다. 예. 흔들린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에어로빅장에서 아줌마들이 뛰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거 강변역 테크노마트가 흔들린 이유는 중간층에 있는 에어로빅장에서 아줌마 몇 명이 운동화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걸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줌마들이 무슨 죄가 있어? 예? 좀 무거운 게 그게 죄야? 예? 그렇잖아요. 왜 그 아줌마를 갖다 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나 옛날에 밥 먹다가 식당에서 입에 밥풀이 다 튀어나왔다니까. 밥 먹다가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거기 집안이 모래 땅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현대 아파트하고 테크노마트가 같은 모래 땅이에요. 그 모래 땅에다 건물 지을 때는요. 모래에다가 기둥을 박아요. 그 기둥 위에다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건설 기술이 향상이 돼도요. 집안이 약한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서울시 같은 데는 자세히 보면요. 한강변 주변에 거의 다 집안이 약해요. 예. 그걸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 다 깨달았어요. 야, 한강변 주변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참 위험하구나. 이걸 다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더 지속이 된 게 최근에는 포항에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지질 검사를 해봤어요. 포항에. 그러니까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겁니다. 포항은 그 밑에 집안에요. 진흙층이 있는 거예요. 진흙이 몇십 미터 밑에 진흙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의 집안하고 똑같은 데가 서울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변 주변에 밑에가 진흙으로 돼 있는 곳들이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언제든지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요, 고층 아파트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한강변 주변의 재건축은 2011년도에요. 35층까지로 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한강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강 조망권. 그러면 여러분 내 앞에 35층이 있으면 한강이 보이고 50층은 안 보이나? 50층도 안 보이고 35층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무슨 한강 조망권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15층을 줄였다 그래. 똑같이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게 다 속뜻이 다 이 안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안전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걸 말하는 순간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거든요. 아파트 값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잠실에 집안이 꺼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있어도 절대 항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회사에다가 소송도 안 해요. 소송하는 순간 소문난다 그래가지고. 예. 자, 그래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다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할 것이 바로 이 행위 제한. 행위 제한 첫 번째가 뭐예요? 건축 제한이 나오죠. 거기 99페이지부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행위 제한인데 첫 번째 건축 제한의 원칙이 나오죠. 우리 건축 제한의 원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한다 그랬어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바로 99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표입니다. 그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 나오죠. 자, 일정 전용 주거 지역에서 표 왼쪽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요. 그러면 일정 전용 주거 지역,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인 곳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서울이든 부산이든 표 왼쪽에 있는 종류는 다 지을 수 있대요. 일정 전용 주거 지역은. 근데 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거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지을 수 있다고 정하면 지을 수 있고 못 짓는다 그러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표 오른쪽은 서울과 부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나오는 건축 제한 표예요. 이 표를 뒤로 한번 넘겨 보시면은요. 어디까지 나오는지 넘겨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직 좀 그렇죠, 여러분요. 부담스럽죠? 예, 이 표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워드로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자, 그러면 11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15페이지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세상에 2개밖에 없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단독 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 주택. 앞에 수식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농어가 주택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농어가 주택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무조건 지을 수가 있네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오른쪽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뭐 1종 근생 중에서 이런 것들 지을 수가 있다. 2종 근생 중에서 지을 수 있다. 쭉 나오죠? 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는가? 이 표에서 시험 나올까요? 네. 나와요. 매년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 표를 갖다가 우리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다 외우는 것은 좀 힘들 테고요. 우리는 건축제안 몇 가지만 외워서 이걸로 문제를 다 맞춰야 됩니다. 저희 건축제안입니다. 이제 그 표를 정리한 거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제안입니다. 첫 번째, 자, 이 표를 다 종합 정리한 거.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을 못 짓는 곳이 딱 2군데가 있어요. 먼저 시끄러운 데 있어요.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러운데 유통상업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공해가 심한 곳 전용공업 지역이에요. 전용공업 지역. 요 2군데는요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 2군데는 역시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에도 다시 나와요. 단독 주택을 못 지으면 더 큰 공동 주택 물론 못 짓거든요. 일단 단독 주택을 못 짓는 곳은 저 2군데, 2군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 아파트는요, 일단 하나 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못 지어요. 자, 일반 공업 지역의 뜻, 우리 지난주에 뜻을 공부했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곳, 여기가 일반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자, 일반 공업 지역은요, 단독 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아파트는 공동 주택에 포함되죠. 그래서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 못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발 안 된 4군데 있죠. 자, 우리 개발 안 된 사촌이 어디예요? 녹관, 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요 4군데를 말하고요. 그래서 제가 녹관 농자 그랬더니 엊그저께 다른 학원에서는 녹관 농자가 뭐냐고 그러니까 설명할 때 이제 안 오시고 늦게 오신 분이죠.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개발 안 된 요 4군데. 녹관 농자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이라 그러고요. 녹관 농자의 특징은 건물을 4층 이하로 짓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부터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녹관 농자에는 아파트를 못 짓는다. 그 다음에 우리 단독 주택을 못 짓는 곳은 당연히 아파트도 못 지어요. 그래서 유통상업 지역하고 전용 공업 지역, 공업 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도 지역 뜻 자체가 아파트를 못 짓는 곳이 있어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뜻이 뭔가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뜻,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뜻,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동 주택이니까 단독 주택을 짓는 전용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 못 짓고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주택 4층 이하로 짓는 거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쓴 것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물어봐요.
선생님이 가르친 게 적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험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나왔고 선생님은 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가르치냐는 건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못 외워요. 지을 수 없는 곳이 외우기가 더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을 지우면은 남는 게 지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하고 아파트를 못 짓는 곳 두 개를 반대죠. 서로 반대인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은 못 외운다니까. 뇌 구조가 암기가 안 돼. 이상하게. 못 짓는 곳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파트를 못 짓는 곳 요거 딱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거의 거저 맞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녹관 농자는 아파트 못 짓는 거예요. 왜? 4층이니까. 그다음에 단독주택 못 짓는 곳은 당연히 아파트를 못 지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환경, 주거환경, 일종 전용 주거 아파트 못 지어. 4층 이하로 짓는 일종 일반 아파트 못 지어. 그러면 결국 외울 것은 일반 공업지역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는데도 또 틀리고 돌아오는 거지. 예. 그래서 요 아파트를 못 짓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도 그냥 읽으면 되는데 또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 네 명이 사촌이죠. 개발 안 된. 사촌지간에 유전되는 게 한 가지 종류가 있더라. 공부 못하는 거 유전되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초중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는 곳 어디냐 그러면 전용공업지역이에요. 전용공업지역은 초중고등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는 못 짓는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전용공업지역은 공해가 심한 곳이라서 초중고등학교를 못 지어요. 그러면 유통상업지역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유통상업지역은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끄러운 곳인데 그때는 방음벽이나 방음창을 설치하면 공부할 수가 있어. 근데 방독면 쓰고는 공부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전용공업지역은 초중고등학교를 못 짓는다.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말씀해 보세요. 위락시설. 이제 바른 말이 나오죠, 그렇죠? 위락시설은 어디다가 지을 수 있는가?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위락시설은요,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위락시설을 못 지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묘지 관련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묘지 관련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장시설, 봉안시설 이거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 묘지 관련 시설은 개발된 곳에 지을까요? 개발 안 된 곳에 지을까요? 개발 안 된 곳 네 군데 있죠? 녹관농자. 녹관농자에서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시설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하나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전용 주거 지역 1종, 2종 상관없어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인가? 요거 정답은 종교집회장이죠. 종교집회장. 요거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6개를 외우면은요.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기출 문제 2문제를 빼고 다 맞춰요. 그러면 요 6개 외워서 우리 기출 문제, 이 건축 제한에 대한 기출 문제를 2문제를 빼고 다 맞힐 수가 있는데 그 2문제는 못 맞춰요. 2문제는 5개 지문 중에서 3개는 골라내지만 2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그 우리 건축 제한표 오른쪽에 그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거 있죠. 이것까지 외워야지만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두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맞히고 싶다. 이 몇십 페이지짜리 표를 다 외우고 특히 오른쪽에 조례로 정하는 것까지를 외우면은 다 맞힐 수가 있겠고, 그다음 이 6개를 외우면 그 두 문제를 빼고 다 맞힐 수가 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참고로 그 두 문제를 냈던 그 교수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요. 예? 아니 다른 분 아프시다는데 그 웃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좀 안타까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참고하시라는 거야. 참고하시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 교수님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러는데 그 교수님이 생전 출제위원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 직계 친족이 당해 시험에 응시하면요, 본인은 출제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부인이 매년 시험 안 되는 거야. 부인이. 그래서 부인 합격하실 때까지 계속 출제를 못 하죠. 예, 아주. 그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예 의뢰도 안 해. 예, 남편의 인생이 망쳐졌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부인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게 사실 또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부동산은요 진짜 정확해요. 제가 올해가 강의한 지 20년이 딱 되는 해인데요. 20년간 제가 지켜봐도요 학원의 우등생이 업계의 우등생이 되는 일은 거의 못 봤어요. 20년간. 그러니까 학원에서 한 모의고사 1등, 뭐 80점, 90점 맞는 분들이 있죠. 특히 공법 100점 맞는 분 가끔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부동산을 개업해서 1년 안에 폐업 안 한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학원의 우등생, 절대 업계 우등생이 될 수가 없다. 제가 20년간 느낀 거예요. 하늘은 절대 한 사람한테 두 개의 능력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왜 간신히 붙는 분들이 있어요. 간신히.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다 맞게 해주는 문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60점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올해도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요 2차 60점 그래도 다 맞게 해주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합격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10분이 넘어요. 예, 아는 분만 해도. 그 제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남기신 분들 중에서도 10분이 넘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분은 한 2년 3년에 걸쳐서 겨우 합격하신 분 계셨고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부동산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아파트 맞은편에 부동산 하시는 분은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거기 맞은편에 부동산 3개밖에 없는데. 예, 예, 저한테만 배운 게 5년을 배웠어요. 저한테만. 예. 근데 그분은 학원을 10년을 다니셨는데 저한테 배운 것만 5년을 했습니다.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요, 되게 간신히 붙거나 한 2년 3년 만에 이렇게 붙는 분들이 있죠. 업계에 나가면은 날개를 달더라니까요. 왜? 하늘이 진짜 한 사람한테 공부도 잘하고 실무도 잘하는 그 능력을 다 주질 않더라고요. 예. 20년간 가면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공부도 못하고 실무도 안 되는 분들. 예. 그럼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성격이.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공부도 못하고 실무도 못하고. 예. 그런 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의 전직이 몇 개의 직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합격하고 바로 개업하면 안 돼요. 한 1년 이상 사회에 적응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업계 적응, 실장도 하시고 전직 공무원 출신, 예. 그 다음에 군인도 공무원 속합니다. 특히 군인 공무원, 예. 그 다음에 은행원 출신 이런 분들은요 합격하고 바로 개업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바로 폐업입니다. 99.9% 폐업이었어 지금까지. 그 제가 본 분 중에서 외환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폐업을 안 하신 분이 계셨어요. 3년이 지나도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누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그래 폐업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결국은 퇴출됐어요. 결국엔 예. 누님께서 차버렸습니다. 예. 같이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재개발 같은 곳에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기를 갖다가 중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막 하는 거지. 자산의 현재 가치부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다 놓쳐요. 예. 그래서 대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나는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아마 실무를 잘할 거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거의 그래요. 그다음 내가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 너무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공부를 잘하는 대신에 나는 실무가 조금 딸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공부 잘하시는 분은요. 공부는 조금 못하는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저 언니가 분명히 실무를 잘할 언니인데 자격증은 못 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본인 자격증 걸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좀 성적 안 나온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절대 학원에서 우등생이 업계 우등생이 없거든요. 우리 궁극적으로 업계 우등생이 중요해요. 업계 우등생이. 그래서 우리 업계 우등생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외워야지만 업계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 뭐냐면 이걸 외우자. 이거를. 예.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게 자 우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6번이 특히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것 중에서는 이 6번이 많이 나왔는데요.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2종 근린 생활 시설은요. 우리 2종 근린 생활 시설의 대표가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그다음에 술을 팔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독서실, 예, 그다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2종 근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하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2종 근생인데 이 법을 만들 때 대원칙이 2종 근생은 조용한 주택가인 전용 주거 1종이나 2종에는 못 짓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2종 근린 생활 시설, 동물병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그다음에 독서실, 예, 이런 것들, 일반 음식점, 실내 낚시터 이런 2종 근생은요. 조용한 주택가인 전용 주거 지역 1종, 2종에는 설치를 못하는 게 원칙이다. 딱 하나의 예외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주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 교회, 성당, 절 같은 걸 말합니다. 거기는 전용 주거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것만. 자, 이제 우리 기출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OX로 대답해 보세요. OX로. 전용 주거 2종에 독서실을 설치할 수 있다. X 이제 독서실은 2종 근생인데 전용 주거 지역에는 종교 집회장 500만 설치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그다음에 전용 주거 2종에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X 2종 근생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또 기출 문제 전용 주거 지역에 우리 전용 주거 지역에 실내 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다. X야. 예.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거는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2종 근생은 종교 집회장 500 미만이다. 이거 외에는 다 안 돼요. 2종 근생은 전용 주거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 규정을 왜 계속 시험에 내냐 그러면 6번이요. 그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전용 주거 지역은 조용한 주택가인데요. 거기서 저 종교 시설로부터 나오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민원이 많이 생기면은요. 저걸 축소해야 될 텐데 예전에는 300이었는데 지금은 500으로 늘려준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요즘에 문제가 돼서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저게. 예. 그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한다고요. 신림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벌써 한 30년 넘었네. 법대 입학하자마자 바로 신림동에 갔습니다. 공부한다고. 근데 신림 2동이 있거든요. 신림 2동은 고시원이 몇 개 없어요. 아주 조용한 겁니다. 신림 9동은 고시원이 너무 많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조용한 신림 2동에 딱 갔습니다. 진짜 조용해 보여. 고시원도 몇 개 없고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책을 딱 폈습니다. 저는 민법까지는 읽을 수 있었지만 총칙을 못 읽었습니다. 한자로 처음에. 민법 총칙을 딱 꺼내가지고 민법의 의의를 딱 보고 있는데 글쎄 고시원 바로 옆에 가정집이 교회였던 거야. 교회처럼 안 보인 가정집이 바로 교회였던 가정집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가지고 한 2, 3일간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제 한 3일쯤 지났는데 내가 책을 이렇게 딱 펴놓고 법률 행위를 딱 보고 있는데 3일 만에 법률 행위까지 나왔어. 3일 만에 법률 보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야. 같이 야, 이 3이 적응이 되는 거야. 적응이 따라 부르고 있는 거야. 그 옆에서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한번 하고 또 법률 사실 공부하고 이렇게 야 그래서 이 주거 지역에 이 전용 주거 지역인 바로 그 지역에서 바로 이 종교 집회장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조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택가에 왜 교회들이 많은가? 바로 이조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예, 6개를 외우면 되겠다. 이제 건축자는 이제 다 정리가 됐다. 115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오늘 결석한 친구가 이제 물어보면 이 표 다 외우라 그러세요. 예. 가로 2번 115페이지 밑에 가로 2번 보세요.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고 나오죠. 이 특별 규정은 그 위에 표를 적용하지 않는 게 특별 규정이에요. 표를 적용하지 않는 게 특별 규정. 그러면 특별 규정 다음 페이지를 쫙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위에 나오는 표가 특별 규정이에요. 자, 칠학지구. 뒤에 우리 용도지구 중에 이제 칠학지구에서는 대통령령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에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별표가 있거든요. 예, 또 다른 별표가 있어요. 그래서 칠학지구에서는 어떠한 건물 짓느냐 못 짓느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복합용도지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따로 정한다. 예, 그런가 보다. 자, 이제 2번을 좀 보시면 농업과 공업을 같이 하는 곳이 농공단지거든요. 농공단지에서는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제한하게 돼 있어요. 특별 규정. 3번에 농림지역 중에 밑줄을 치세요. 4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밑줄을 치시고 5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밑줄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용도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농림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빼면 틀려요. 그래서 3번에 농림지역 중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이 농업진흥지역은요. 농림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녹간농자에 다 있는데 특히 농림지역 중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건물을 짓고 못 짓고 결정은 농지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일 때는 초지법으로 해요. 풀반. 4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앞으로 중개업하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전국에 340개나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으로 건축 제한을 하고요.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양보호구역일 때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건축 제한한다. 어느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있는 공원구역 등등에서요. 그러니까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아닌 곳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예. 3번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건축 제한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전에요. 16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맞게 주게 됐습니다. 농림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이라는 말을 빼고 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다 끝났는데요. 이미 제가 두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첫날 시험 끝나자마자 출제 오류 두 문제를 찾아냈어요. 나는 할 일 다 한 거죠. 그래서 첫날 저녁 때 제 카페에서 전체 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학생들한테 두 문제가 출제 오류가 있으니까 이의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저하고 가깝게 지내던, 쉽게 말해 쉬는 시간에 먹을 걸 주던 누님 몇 분이 선생님
두 문제를 다 맞게 해줘도 한 문제가 부족하대도. 다 맞게 할 만한 문제 또 없냐 그래서 바로 제가 문제 40문제를 들고요. 지방으로 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가서 수십 번을 읽었어요. 또 틀린 거 찾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근데 전혀 이게 안 보여가지고 조니 워커 블랙 라벨 양주를 반병을 원샷을 했습니다. 제 능력이 안 돼서 블루 라벨은 못 마시고 블랙 라벨을 갖다가 반병. 그리고 알딸딸한 기분으로 문제를 봤더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농림 지역 중이라는 말을 빼먹고 낸 거 시험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중이라는 말을 빼먹고 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다시 이의 신청을 만들어서 전체 메일로 보냈어요. 그 카페에 전체 메일 보내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또 이의 신청해가지고 16회 시험은 공법 다 맞게 해준 문제가 3문제였어요. 그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법이 35점으로 떨어질 분이 42.5가 되고 평균 60이 돼서 붙으신 분이 몇 분이 계셔요. 예. 그런 분들의 악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저기 용산이나 이런 부동산 잘하고 계셔요. 예, 잘 계십니다. 그분의 그 얘기를 아는 고객들은 절대 안 갈 텐데 가서 내가 밝힐까 싶기도 하고 막 그래. 자, 그래서 농림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 그 이후로 이게 시험에 계속 안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한번 출제 오류가 생긴 곳은요 재수 없는 곳이라 그래서 문제를 안 내요. 재수 없다. 왜 그로 인해 가지고 다 징계를 받죠. 예, 출제위원 퇴출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출제하시던 분들이 이제 전원 다 물갈이가 됐거든. 10여 년 전이라서 이제는 아무런 공포증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3번, 4번을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2번, 3번, 4번이 핵심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체크. 그다음 가로 3번의 보전 관리 지역 또는 생산 관리 지역의 특례는 보전 관리나 생산 관리 지역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주무부 장관이 자기가 주관하는 법률에 따라서 건축 제한이 필요한 인정할 때는 그 법에 따라 건축 제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법에 따라 건축 제한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농지법에 따라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대. 어느 지역 보전 관리나 생산 관리 지역에서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다음 우리 5번에 이제 용도 지역 안에서 이제 건폐율이 나옵니다. 자, 우리 건폐율을 보겠어요. 건폐율. 자, 요 건폐율은요. 아까 소화 목적이라 그랬죠. 이 건폐율을 여러분들은 117페이지 그 박스를 외워야 돼요. 117페이지 그 박스가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죠. 이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폐율이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조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바로 이 대통령령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건폐율 용적률은 다 외워야 돼요. 왜?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 우리 건폐율은요. 전화번호를 외워야 돼요. 전화번호. 그래서 건폐율은 전화번호를 외우는 겁니다. 567-9878 878 통화 중일 때 72번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은 50%가 전용 주거 1종 2종은 50이야 그냥. 그다음 일반 주거 1, 2종은 60. 그다음에 준주거는 70인데 거기 일반 주거 3종에 가로를 딱 쳐놓고요. 이것만 예외적으로 50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 주거 지역은 1, 2종은 건폐율이 60인데 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반 주거 3종은 오히려 더 10%가 줄어드는가? 고층으로 짓는 대신에 건물의 폭을 10%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주거 3종은 건폐율이 60이 아니라 50이라는 거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함정이거든. 그다음에 9878 상업지역 4개가 나오죠. 중심 상업 90, 100평의 대지의 최고 90평까지 건축 가능. 9878죠. 그다음에 우리 공업지역 세 군데는 다 똑같이 70. 그다음에 녹지 지역은 20인데요. 우리 개발 안 된 4개 지역이 어디예요?
녹관농자. 그래서 녹지가 20이면요. 나머지도 다 녹관농자도 20이 돼야 되는데 딱 하나의 예외만 체크하시면 돼요. 계획관리 지역은 40%예요. 계획관리 40%.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 왜 40%냐면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요 주상공 중에서 개발된 주상공 중에서 가장 낮은 건폐율이 얼마인가요? 주상공 중에 가장 낮은 건폐율 50이죠. 50. 그렇죠? 자, 주상공 중에서 가장 낮은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개발 안 된 녹관농자에서 제일 높은 건폐율은 40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40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전화번호 기억해야 됩니다. 567-9878 통화 중일 때 72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걸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 건폐율 시험 문제는 주로 계획관리 지역이 40%라는 거하고 일반 주거 3종이 요거 50%라는 거 거기가 주로 타켓이에요. 타켓. 예. 그다음 우리 용적률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118페이지. 우리 118페이지 우리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은요. 우리가 방금 외운 것을 적용하지 않는 게 특별 규정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정 공부하고 싶으면은요. 박스 안에 6번만 체크하세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는 80% 이하다. 원래 우리 공장은 70%거든요. 공업지역은요. 여기는 공업을 더 열심히 하는 곳이라서 10%더 완화시켜줘요. 10% 80이다. 그래서 이게 그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역사상 딱 2번 시험 나왔거든요. 한 번은 두 번째로 어려웠던 8회 시험 때, 8회 시험 때. 그리고 한 번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은 제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적률의 계산식을 보면요. 우리가 건폐율의 계산식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요러면 이제 퍼센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폐율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100평의 대지가 있어요. 자, 100평의 대지의 건물을 50평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 건축 면적 50 곱하기 하면 100이 되죠. 이렇게 지워지는 거거든요. 가끔 이거 왜 지워지는지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웃지 말아요. 우리 중에는 안 웃으면 오해받을까봐 같이 웃는 분들이 있어요. 지워지는 거고.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가 돼요? 50%가 돼. 건폐율 50은 대지 면적의 절반만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용적률은요, 이제 개념이 용적률은요. 이 용적률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거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이에요.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을 하고요. 지상층만 해당이 된다는 것은 법의 단서 조항에 나와요. 지상층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 그대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건폐율 그림을 다시 그대로 응용을 하면은 100평의 대지에 건축 면적을 50평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만약에 3층으로 올린다. 그러면 1층의 바닥 면적이 50이고요. 2층 바닥도 50평, 3층 바닥도 50평이거든요. 그러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그래요. 이때는 우리 연면적이 150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을 계산하면
대지 면적은 100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 연면적은 150 이렇게 곱하기 100 하면 지워지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용적률이 150%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일 때는요. 용적률이 200이 되겠죠. 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일 때는 용적률 250이 돼요. 용적률이 커질수록 건물의 층수는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와 인구수를 규제할 때 용적률을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적률은요. 거기 119페이지에 나오는 표 오른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죠.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용적률은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전용 주거 일종은 50% 이상 100%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100% 이하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 100% 이하 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한선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생님 하한선은 외우면 안 되나요? 근데 제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잘 된 사람을 못 봤어요. 예, 하한선은 나온 적이 없거든 시험에. 그래서 전용 주거 일종은 100%다. 그 다음에 밑으로 50%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용 주거 2종 150, 200, 250, 300까지 나오죠. 그럼 일반 주거 3종 용적률이 300%예요. 준주거 500 나왔죠. 그 다음 우리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 종류 4개죠. 그럼 이 상업지역 종류 4개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그렇죠? 종류 4개를 외우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근육이 있더라. 이 중학교 1학년 이름이 539예요. 예, 539 1500, 1300, 900 539는 중학교 1학년 1100 그래서 요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커요. 1500이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00부터 출발해 50씩 늘어납니다. 300, 350, 400. 자, 우리 개발 안 된 곳이 녹관농자죠. 자, 우리 이 녹관농자는 용적률을 줄 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녹관농자는 그 뜻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용적률을 100%를 주는 거예요. 뜻에서 개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용적률이 8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요. 보존 녹지 지역, 녹지를 보존하는 곳이죠. 개발이라는 말이 뜻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 80. 생산 녹지 지역 뜻,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한 지역. 개발자 나오죠? 100. 이게 함정이에요. 생산 녹지가 80이 아니라 100이라는 거. 자연 녹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개발자 나오죠? 그러니까 100. 보존 관리, 보존해야 되는 관리 지역 80. 생산 관리, 농림지역으로 지금 관리하기 곤란해서 이제 보존해야 되는 게 생산 관리 80. 계획 관리,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얼마? 100. 농림지역 80, 자연환경 보존지역 80이죠. 예. 그래서 녹관농자는 용적률이 80 아니면 100인데 뜻에서 개발자가 나오는 게 100.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 개발자가 안 나오는 것은 다 80이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120페이지에 용적률에 관한 특별 규정이 나옵니다. 이 박스는요, 아주 옛날에 시험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 가로 4번에 용적률의 완화라는 게 나오죠. 예, 완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것은 그 뜻만 이해하면 돼요. 옆에 다른 건물이 없을 때는 이 건물을 높게 지어도 괜찮겠죠. 옆에 일조권 침해 당할 건물이 없다. 옆에가 공원이거나 넓은 도로에 있거나 이랬을 때 말합니다. 그럴 때는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밑에 박스에 공원, 광장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대지 제공 비율에 따른 완화라는 게 있어요.
자, 대지 제공 비율에 따른 완화는 뭐냐면 상업 지역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구역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들은요. 어떤 곳이냐 그러면 바로 땅값이 비싼 곳이에요. 자, 이렇게 땅값이 비싼 곳에서요. 자신의 대지를 잘라서 이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으로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는 정비구역에서는 자신의 땅을 잘라서 이것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자는 그 보답으로 어떻게 용적률을 2배까지 완화시켜 주겠다.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지만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가로 5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만은 올해 저는 이거 예상 문제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벌써 시험을 2003년도부터 보다 보니까요. 중요한 문제는 낼 걸 다 냈거든요. 그럼 몇 번씩 다 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공법은 학생들이 맞출 수 없을 만한 문제를 10문제를 냈는데요. 10개 중에 6개는 제가 미리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지만 가르쳤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다른 시험에 냈던 문제들이에요. 그걸 다 추려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똑같은 문제를 한 서너 번 이상을 풀어봐야지 맞출 수 있는데 한두 번 풀어보고 기억을 못해서 틀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의 특례는요.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해가지고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으로 지을 때는요.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지네들이 한 15년, 20년 영업허가 난 다음에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기부 체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만 적어놓으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예. 어린이집입니다. 예.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이 대통령령에 나오지만 그런 것까지 다 샅샅이 공부하다 보면요. 한 20년 정도 중개사 공부해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만 딱 기억하면 어린이집이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갖다가 짓고 이것을 나중에 기부 체납한다는 조건을 걸면은 어린이집의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죠.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내면 안 돼 그런 거. 예. 중개사한테 그게 뭐가 필요 있어. 근데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오늘 며칠인가 그죠? 지난주에 말이죠. 공인중개사 협회장이 이제 새로 뽑혔습니다. 3년 임기요. 그분의 공약 사항이 뭐냐 그러면 공인중개사 상대 평가, 그다음에 합격자 수 감축. 예, 이게 이제 공약 사항입니다. 예, 그 물론 뭐 어떠한 협회장도 다 그걸 공약을 했습니다. 예, 했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공인중개사 숫자를 계속 줄이자고 합격자 수 줄이자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문제로 다시 한번 재시험을 보자는 거예요. 기존 공인중개사들 현재 문제로. 예. 자기네들은 쉬울 때부터 놓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합격자 수를 줄이는 방법은요. 평범한 문제를 내면요. 우리 거의 다 맞춰요. 하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못 맞힐 만한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 타켓이 바로 우리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다 보니까 중개법은요. 조문이 한 1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중개법은 어떻게 내도 맞힐 사람 다 맞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법이 2,500개 조문이고요. 양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공법을 합격자 수 줄이는 데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근거 없는 건 낼 수 없다 보니까 구석진 곳에 있는 것들을 시험에 내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내기 전에요. 미리 테스트를 해봐요. 여러분들 그 머리 염색하실 때 그냥 바로 발라야 한번 피부에 한번 이렇게 찍어 발라봐. 예? 바로 발라요?
머리가 튼튼해서 그렇구나. 머리가 튼튼해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한번 알레르기 있는 거 해보고 나서 괜찮으면 하죠. 똑같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문제를 내기 전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는 다른 시험에 한번 내봐요. 내보고 그 반응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21페이지 7번에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은요.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임시로 규제가 제일 강한 걸 적용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행위 제한 적용한다. 건폐율 용적률 다 적용. 건축제한. 그다음 용도 지역이 미세분된 지역.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세분되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요. 도시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지역이 있어요. 예,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을 임시로 적용하고요.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미처 세분을 못했다. 관리 지역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합니다. 시험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7번은. 자, 이제 8번은요. 도시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도로법 49조에 따른 접도구역 제도는 도시 지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 경계선 양쪽에 일정한 거리 안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데가 접도구역인데요. 접도구역은 도시 지역에는 지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울시 전체 다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접도구역이 없고요. 서울을 딱 벗어나서 경기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세멘트로 만든 말뚝이 나와요. 그리고 접도구역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도로 경계선 양쪽에 일정한 거리 안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장차 도로 확장에 대비하거나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도시 지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는데 도시 지역 안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살 수가 있대요. 단 예외가 있어요. 녹지 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송파 신도시를 만들 때요.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송파예요. 농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농지를 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자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을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바로 중개사한테가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농지 증명이 안 나올 것처럼 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공인중개사가 내가 힘을 써서 농지 증명 없이도 농지 사기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수수료 2배를 줬는데 2배 줄 일이 아니야. 이 조문이야. 도시 지역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힘쓴 게 아니라 원래 법에 안 받아도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용도 지역 공부를 다 했고요. 우리 그 28회 때 재작년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설사 합격했다 할지라도 자격증을 박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런 문제도요. 그러니까 어이없이 쉬운 문제들도 나온다니까. 예. 잠시만 쉬었다 이제 용도 지구를 공부하겠습니다.